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나토 그리고 한국 경북 영양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간 영양군, 테러리즘을 수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주도 단극 질서는 끝났습니다. 나토는 죽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양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높아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얀마 난민을 모셔오겠다. 영양군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아마 이제 영양군에 부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데리고 온다. 그런데 왜 하필 미얀마인가? 전 세계에는 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쿠바 난민도 있고 베네수엘라 난민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미얀마인가? 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올까? 미얀마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난민은 이 박해를 받는 카렌족이나 또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소수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카렌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람보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 람보가 이제 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카렌족을 구출하는 거죠.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카렌족 반군이 나오죠. 이 반군들이 마지막에 이제 들이닥쳐서 미얀마에 이 박해를 하는 군인들 이들을 막 싹 쓸어버립니다. 이 람보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안에는 엄연하게 상당한 규모의 반군이 있습니다. 이 카렌족, 미얀마 내에만 무려 4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있죠. 합치면은 500만 명입니다. 이 결코 소수민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이들은 잘 싸웁니다. 그리고 대단히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카렌 반군이 이 180여 명의 이제 군부 정권이 관리하는 군인들을 쓸어버렸다. 이런 기사도 올랐습니다. 2021년입니다. 잘 싸우고 잘 무장되어 있고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쿠르드족 이야기하는데 쿠르드족은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렌족도 태국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되죠. 이 태국이나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미얀마에만 무려 40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상당히 무장하고 들이닥친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절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군부 정권은 이 카렌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군부 정권은 또 중국과 친합니다. 친중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정부군에 이제 이렇게 무기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렌 반군 뒤에는 당연히 이 미국이나 서구 세력이 있습니다. 일단 군부가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이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카렌을 무장시키는 거죠. 미국과 서구는 이제 군부가 친중이기 때문에 이 카렌 반군에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무기 관련된 것은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하면은 이들은 이제 서구의 무기를 받고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정찰 자산까지 제공받는다. 어디에 이 군부 정권에 이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매복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정글이고 또 원시림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군도 이제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이 미국, 미얀마 반대파 이제 반군 세력과 회동을 하고 확대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오바마 정권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제 2014년 8월 이제 바이든 정권 때고 트럼프 정권 때는 아직까지 이제 미얀마에 대한 입장 이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얀마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미얀마일까? 미얀마의 난민 40명,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인다. 불쌍해서, 물론 카렌이나 혹은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 박해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도 있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전이나 테러와 연관된 난민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내전이나 테러와 연관된 난민들, 이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 이 서구는 용병이나 테러리스트 가족들을 난민으로 이제 살만한 나라로 빼돌리고, 가장은 서구 용병이 되어서 테러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미얀마 반군의 정당성 뭐 이런 것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뭐 카렌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이들 나름대로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명분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매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죠.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미국이 일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이 오바마 시절에 아베의 난민 정책, 이제 반이민 정책이죠.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정권은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바이든이 아베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미얀마 난민 상당수는 정부군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로 이 영양군 경우 이 그들 가족을 이제 서구가 보호하고 한국으로 피신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작업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과거에 이제 한국에 온 예멘 난민, 이들도 시리아나 예멘에서 서구가 지원하는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 테러리스트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예멘 요건을 들고 한국에 와서 이제 퍼지르고 있는 거죠. 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 혹은 미국을 통해서 이제 유엔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도우면 이제 도움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순하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들 배후에는 테러리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럽으로 들어온 이제 시리아 난민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알졸라니가 시리아를 먹은 것,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터키 깃발과 이제 HTS 깃발을 흔들고 이렇게 유럽에서 뭐 좋다고 환호하는 애들. 그들 거의 대부분은 이제 투르크 계열입니다. 저기 이들리브 지역, 알레포 지역에 있던 이들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터키인들도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한 패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아 내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전사들이 있습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 전사들이 있죠. 이들 가족을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나가 있다 이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최전선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의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서구가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자, 유럽으로 들어온 시리아 난민 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9세에서 12세 소녀 같은 이제 어린 소녀들이죠. 이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제가 뭐 차마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아내로 등록하고 자 이제 서구나 이런 데 빼돌립니다. 그런데 입국을 하면은 이제 서구나 미국의 이민법상 미성년자는 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이민법까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들에게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민법을 수정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피신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구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1990년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보스니아에 지하디스트를 투입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하디스트를 공급한 나라, 뭐 아프가니스탄, 사우디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터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란도 여기에 이제 이 무슬림 전사들을 보냅니다. 이들은 보스니아에 들어와서 세르비아계의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노한 이제 세르비아계, 이들도 당연히 복수전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보스니아계와 이제 세르비아계 이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세르비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휴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단 보스니아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턴이 조금 주저한 게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나토, 낙지 세력들이죠. 이들은 다급해서 결국 코소보를 이용해서 세르비아를 파괴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스니아에 투입된 무자헤딘, 지하디스트 용사들, 이들 가족들도 이렇게 이제 서구 국가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애들 다 배후에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로전에서 드러나는 거죠. 1945년 독일 패망 후 갈리시아 SS 잔당들, 자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자 이들 갈리시아 SS 잔당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50만 명 정도의 그들의 가족을 이제 캐나다,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한 70만 낼 겁니다. 미국으로만 한 45만 정도가 왔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고 우크라이나 나치 잔당 후손이 지금 미국에서만 200만입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화 디어 헌터 기억나시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거. 이 펜실베니아에 철강 공장이 있는 그런 마을 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계 난민들이 등장을 하죠. 주인공들 거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갱이 잡는다고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는 거죠. 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도 뭐 온타리오와 엘버타주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한 30만 명 정도 게릴라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제 소비에트군과 싸웁니다. 15만이 죽고 그리고 15만은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도 한 3만 8천에서 4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있었던 게릴라전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악명 높은 오퍼레이션 글라디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내용을 잘 정리한 사람이 신시아 정의입니다. 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캐네디언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 등 이제 남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를 하죠. 이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군을 이용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쓸어버렸는데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일종의 이제 자경 단원이 되어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뭐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 있는 마피아와 이렇게 연관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대부 같은데 간간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칠리아 어떤 마을에 이제 마이클 콜리오네가 이 가디언들과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왜 젊은 남자들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전으로 다 죽었다. 이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자들 그런데 범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으면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들을 피신시켜주죠. 이들은 미국 뉴욕에 와서 마피아에 가담하고 마약, 뭐 무기 밀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뭐 지나간 역사지만 이런 케이스 이것을 잘 보면은 미국이나 서구의 용병 역할을 했던 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피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ABC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부 함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참전하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 밑에서 무자헤딘 용사로 참전했죠. 그리고 보스니아에 들어왔습니다. 보스니아에 와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이 이 사람을 런던에 데리고 가서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 런던에 가서 살면서 무슬림 청년들을 뭐 이렇게 세뇌시키고 또 미국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에 이제 미국이 이 아부 함자를 체포해서 이제 끌고 옵니다. 지금 뭐 미국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실상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보스니아에서 미국과 서구를 위해서 뛰었던 전사입니다. 그러나 아부 함자는 보스니아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은 빼돌려주고 이제 평화롭게 이제 살도록 내버려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만 봐서는 미국과 서구가 이제 용병으로 대리군으로 활용했던 사람들, 이들을 뒤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유지해야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졸라니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이시스, 그 다음에 알누스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HTS, 지금은 이제 HTS 수장으로 시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과거 이 친구가 아이시스 활동을 할 때 뭐 2천만 불인가요? 이 정도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현상금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국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태국에서 며칠 전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위구르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이 있었는데 이 브라이언 벌레릭은 미 해병대 출신으로 지금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미얀마 난민을 영양군에서 이제 받아준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미국의 압력으로 테러리즘과 연관된 인물들을 받아들인다.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과 같은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잔입한 이 위구르 투르크 테러리스트를 중국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5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복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죽고 한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5년에는 20명이 죽었습니다. 심각했죠. 이 미국 그리고 튀르키예가 위구르 혹은 이제 기타 투르크 테러리스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키르기즈스탄을 배후 기지로 신장 위구르 이제 투르크 테러 집단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이제 훈련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괴롭혔는데
있는데 당시 이 신장 위구르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구르 투르크 테러 집단과 연관된 인물들이 태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이들을 당장 튀르키예로 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하필 튀르키예인가? 위구르면은 중국인들입니다. 이 중국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이 튀르키예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튀르키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리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보낸 테러리스트 알카에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튀르키예로 보내서 시리아로 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미국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자, 이자들을 수사했는데 너무나 명백하다. 이자들은 위구르 투르크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압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 테러를 당한 거죠. 지금 시리아에 들어온 HTS 알카에다 중 상당수는 위구르 투르크 테러리스트입니다. 중국인과 흡사한 외모를 가진 병사들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지금 시리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구르가 일부 있고 가장 많은 데는 뭐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투르크족 계열이죠. 그리고 터키가 이들 배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시리아에 지금 투르크 테러리스트 5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은 태국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를 원래 이제 이 튀르키예로 보내서 그 다음에 시리아로 투입해서 알-졸라니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보코하람 이제 아프리카 있죠. 자, 보코하람 등 이 글로벌 테러리즘 단체 이 중에 한 8, 9할은 배후에 이제 미국, 영국, 이스라엘, 터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와하비즘 국가들이죠. 이들이 배후에 있죠. 자, 이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 어떤 이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난민들이 발생했다. 뭐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중동이든 만약에 테러 단체와 연관된 뭐 어떤 난민이다. 이 경우는 일체 거부해야 됩니다. 일본이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즘 뭐 혐중 감정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괴롭히는 위구르, 자,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하지 않고 이제 독립투사로 분류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X나 텔레그램에서 위구르 테러리스트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투르크 테러리스트가 이 신장 위구르에서 어떤 테러를 저지르는지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혹성에 있어서 아이시스 뺨을 칩니다.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중동이든 유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글로벌한 테러리즘에서 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과 엮여서 좋은 꼴을 본 나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거죠. 실제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뭐 이집트라든가 중동 이런 데서 희생이 된 적도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테러리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청정지역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만약에 이제 한국이 이런 정책을 고수하게 된다면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 공격 그 배후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는 이런 내용을 뭐 저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과 난민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취했죠. 한국도 그런 정책을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입니다. 두테르테가 체포되어서 ICC로 끌려갔습니다. 헤이그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있는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봉봉이죠. 봉봉이 체포한 다음에 ICC로 넘겼습니다. 이 필리핀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ICC가 이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 그래서 반인륜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두테르테를 기소를 하니까 자, 이제 과거에 했습니다만 갑자기 봉봉이 잡아서 이렇게 해고로 보내버린 거죠. ICC 멤버국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두테르테란 사람이 이제 외국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된 겁니다. 저기 헤이그로 끌려간 거죠.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마르코스 봉봉은 미국의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즉 필리핀을 군사 기지화해서 뭐 중국을 겨냥해서 뭘 놓는다. 아무래도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 지지 세력이 여전히 이제 필리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테르테를 이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정권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ICC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이제 나라들이 미국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두테르테 사건도 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우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우디 만나서 30일 휴전 안에 합의했다. 이것 때문에 좀 뭐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러시아는 뭐 여기에 대해서 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러시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을 러시아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스칼리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러시아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눌 거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제 러시아 정치학자 이제 세르게이 마르켈로프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 이 결정은 키예프가 이제 트럼프의 호의를 되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자세를 낮춘 거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정치적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뭐 어떤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유사한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 협정을 존중할 가능성은 얼마 되지 않는다. 러시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워싱턴에 대해서 종속적인 입장이다. 이것을 일단 젤렌스키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미국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휴전 제안 자체가 아니라 키예프가 미국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 협상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앞에서 죄책감을 보였다. 즉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있었던 사건 거기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이런 태도. 그다음에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조치는 그 이유에 따르게 될 거죠.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젤렌스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미국의 이익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싱턴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끝없이 이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뭐 30일 휴전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특수 군사작전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9월에 이제 부분 동원령이 시행될 때 위장복 뭐 겉에 이렇게 걸치는 것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토크 202 지휘 및 참모 훈련에는 군용 자켓만 입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까지 이제 군화를 신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작 이 미국은 종전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돈바스 전선 가장 중요한 교두보들, 뭐 기지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 방어선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정적인 공세가 있다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실제 그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용이죠. 자, 우리는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다. 이런 이제 협상용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하는 제국, 나토는 죽었다. 뭐 제가 이 코소보 관련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킷 클라렌버그, 이 친구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월 3일 이 영국의 이제 엘리트 방위 싱크탱크입니다. 채럼 하우스, 여기에 티모시 애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토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공개적인 갈등, 오버로피스 사건이죠. 이 이후에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을 유럽이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 대해서도 지켜줄 필요성, 의무, 당위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발틱 3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면 미국이 발틱 3국을 보호해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아티클 5는 사라지는 거죠. 자, 유럽 지도자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토가 죽었다.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일부 나토 국가를 계속 보호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미국이 계속 의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국가의, 우리 자신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 유럽은 매우 어려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 역시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이 블락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8천억 유로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시민들은 방위비 지출 증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이 나토가 죽었다. 그런데 미국이 나토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국에 관해 오래전에 박혀야 했던 또 다른 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25년 동안 미국과 서구가 저지른 폐악질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죽음, 파괴, 비참함을 초래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질서.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로우전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목격한 단극 세계, 이것은 결정적으로 1999년 유고 폭격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세르비아 폭격이죠. 78일 동안 나토는 이제 민간인 그리고 산업 인프라, 정부 인프라 여기 무자비하게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 한 8천여 명을 해치고 수백만 명의 이제 난민을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격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승인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미국과 나토는 유엔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유고 이제 세르비아 폭격 이것이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침공의 모델이 됩니다. 저기서 무슨 학살이 있다. 안 돼. 우리가 가서 박살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야기했던 코소보 학살 그리고 스레브레니차 학살 이런 것은 다 날조국이다. 이런 것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이제 뉴 스테이스먼이라는 어떤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격하기 몇 달 전입니다.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나토의 일방적인 폭격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작일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뉴 월드 오더죠. 자, 이 군사동맹은 전 세계 이제 폭동 진압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엔 따위는 필요 없고 나토 미국이 원하면은 가서 나쁜 놈들을 해치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 1993년 11월에 쓴 것, 이 유명한 글입니다. 바로 나토의 동진을 통해서 그리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을 러시아를 찌르는 무기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유럽은 지원을 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디백에 대한 이제 우려를 덜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대신에 폴란드가 싸운다, 루마니아가 싸운다, 우크라이나가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던 거죠. 이 조지 소로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계획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브레진스키나 이런 애들 여기 다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토를 동진시켰습니다. 결국 로우전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이 로우전에서 서구가 패하고 이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도자들은 이제 패닉에 빠졌죠. 그래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이나 서구는 이제 실존적인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그 실존적인 현실은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무기 같은 경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서유럽의 방위 산업은 지금은 완전히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 역시 많은 양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못했죠. 제조업의 공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으로 싸우는 러시아를 더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잠깐 줄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더 절감했다는 거죠.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군사 지원에 있어서 아무도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이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티모시 에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정부에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정부는 야, 미국을 뺐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유럽은 야, 트럼프는 돈 좋아하지 않을까? 반짝이는 거래를 하면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워싱턴의 이익을 고려해서 자, 유럽이 뭐 돈을 주고 뭐 무기를 사온다든지 혹은 다른 시기에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와 딜을 하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역시 제조업 공동화로 이 방위 산업 기반이 황폐해졌다는 거죠. 장비, 기술, 군수품 수요. 이것을 미국조차도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종전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과 서구의 군수 지원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 억지로 계속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군수 자산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이 세이프티 스탁, 안전 재고마저 다 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엄청난 무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러우전을 중단하고 이제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생산하고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단극 세계는 향후 한 100년 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우리 가시권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극 세계는 끝났다. 필연적으로 다극 세계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필연적인 변화를 깨닫고 여기에 이제 기민하게 대처해야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당장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